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춘곡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 상춘곡은 조선 초기에 선비면서 학자였던 정극인의 작품이죠. 네, 불우헌 정극인, 네, 불우헌이라, 네, 근심 없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근심이 없었는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이 조선 전기의 가사작품이면서 가사문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효시라고 하는 것은 첫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발견된 가사작품 중에서는 가장 창작연대가 빠르다는 이야기지요. 뭐 이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 발견된다면 그게 이제 작품의 가사작품의 효시가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가사작품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자, 준비된 교재. 아참, 그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동영상 아래 설명 부분에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쪽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일단 받으시고 그리고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갑니다. 상춘곡 준비된 교재 맨 윗부분을 보면 작품 해제가 있습니다. 먼저 잠깐 읽어보고 갈게요. 네, 작자는 정극인, 호는 불우헌 됐고요. 갈래는 가사, 서정가사입니다. 네,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서를 서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반가사, 네, 강호가사. 여기서 강호라는 말은 자연을 뜻하는 거예요. 강과 호수, 대유법적인 표현이죠. 대표해서 비유하는 것. 강과 호수가 자연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겁니다. 네, 강호가사. 우리가 보통 이 강호, 저기 중국 무술영화 계통,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이런 쪽에 보면 강호 하게 되면 그 무림, 그렇죠? 네. 무술인들의 그 세상을 말하는데 여기서 강호는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네, 은일가사 이랬습니다. 그 다음 강호한정. 네, 이 강호한정은 뭐냐면 강호를 바탕으로, 즉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한가한 마음, 한가한 감정, 한가한 정서를 노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예찬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또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 그쵸? 예, 그 자연 친화적인 그 작품을 보통 강호한정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다음 성격은 서정적이고요, 묘사적이고요, 당연히 자연 친화적이면서 자연을 예찬하는 것이겠죠. 특히 이 자연 중에서도 봄을 맞이한 자연을 예찬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 연대는 창작은 성종 때, 그리고 간행은 정조 때입니다. 한 300여 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 때는,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물론 다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다 성격 탓이겠지만요. 네, 이 상춘곡이라는 작품 특정한 단어, 특정한 구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게 창작 당시의 표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왜 문학 시간에, 문학 시험에 왜 어학을 같이 공부를 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되죠. 네, 거의. 네, 어쨌든 간에 창작연대와 간행연대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네,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으로 묶어낸 걸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형식은 뭐 조선 전기 작품이다 보니 3, 4조, 시조의 운율과 거의 유사합니다. 3, 4조 또는 4, 4조의 가사체, 그러면서 이제 또 사음보 연속체가 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행은 특히 시조의 종장 형식과 같습니다. 3, 5, 4, 3 이런 게 유지가 돼요. 네, 그 다음 제재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 상춘곡 할 때 그 춘자가 봄춘자고 상자는 감상하다 할 때 그 상자예요. 왜 여러분들 그 뭐랄까, 아니다, 초딩 때는 보통 이제 그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위권 안에 들면 상을 받잖아, 그죠? 거기에 보통 상 해가지고, 요새는 한글로 주로 쓰였었는데 쓰여 있던데 저기 그 도장 찍는 거잖아, 상, 땅 찍는 거. 선생님 때는 이제 한자로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한자가 바로 이제 그 상줄 상자도 되고 감상하다 할 때의 맛볼 상자도 되고 감상할 상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맛볼 상자는 따르고. 네, 하여간 그래서 봄을 감상하는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가 당연히 봄의 아름다운 풍경, 주제 봄의 완상했습니다. 이 완자는 말입니다.
놀완자예요. 놀다, 플레이, 놀다, 플레이. 예. 놀완자. 그래서 이제 그 장난감을 갖다가 한자로 보통 뭐라 그럽니까? 완구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바로 놀완자. 놀면서 감상한다 이 뜻이에요. 아 거기 상자 나왔다. 그치? 예. 완상. 네. 그 다음에 안빈낙도 해가지고 가난한 중에도 편안함을 즐기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도를 즐긴다. 가난한데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엔 그랬나 보지 뭐. 자, 안빈낙도. 뭐 죄 지은 거 없고 바라는 거 크지 않으면 그냥 세상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네. 특징.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그래요. 봄 경치 여기저기를 눈여겨보면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 다양한 수사법이 쓰여요. 서리법, 대꾸법, 직유법, 의인법, 거기다가 이제 고사인용 등 여러가지 표현 기교를 구사하고 있다. 그 다음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지만 네, 군, 은, 임금, 은혜에 대한 정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내용에다가 임금의 은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념들을 갖다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강호가도라는 것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자, 일단 봅시다. 다음 출전, 부루헌집, 가사문학의 효시. 자, 효시라는 말 또 나왔는데 이게 첫 작품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이된 의미고 원래 뜻은 어원에 대한 원래 뜻은 저기입니다. 그 전쟁 중에 전투 개시를 알리는 최초 화살 있잖아. 예. 그 최초 화살을 갖다가 쏘면 그게 이제 뭐 그 화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엥 하면서 날아간다는데 예. 그것이 이제 날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사격 개시가 되는 거야.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사격 개시 외쳐봐야 적군이든 아군이든 서로 함성을 지르면서 맞부딪는데 와 하면서 말이지. 그지? 예. 맞부딪는데 거기에서 사격 개시 해봐야 소리 들리겠어? 안 들리지. 그래서 최초로 쏘는 화살을 효시라고 한대요. 그래서 가사문학의 효시 이렇게 됐고 호남가단의 원류 이랬는데요. 이 호남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가다 이제 참고서에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또 설명을 이렇게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네. 그 조선 전기에 이 상춘곡을 비롯해가지고 그 뒤에 그 호남 쪽에 고향을 둔 여러 작가가 그 가사의 계통을 이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 친화적인 주제와 그 다음 임금 은혜에 감사한다는 내용을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맥락을 이어가면서 그 작품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게 정극인의 상춘곡, 아직까지는 전원예찬, 자연예찬이로 끝나지만 그 뒤에 송순이라는 양반의 면왕정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정철이라는 양반의, 정철 알죠? 예. 그 술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냈던 정철이라는 양반의 그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순의 면왕정가서부터는 이제 임금은혜가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자연 예찬만 한다고 한다면, 자연을 예찬하고만 한다면, 요거는 바로 뭐가 되느냐면, 강호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호한정.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자연 예찬에다가 뭘 끼워 넣느냐면, 이제, 그, 임금의 은혜, 군은, 그쵸? 신화된 도리,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충성 개념이죠. 그래서, 요런 개념들을 끼워 넣게 되면, 네. 다 합쳐서 뭐가 되느냐 하면, 강호, 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즉,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신화된 도리를 노래한다. 뭐, 이런 뜻으로 되는 거예요. 강호, 가도. 네. 거기에서 이제, 보면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정극인의 상춘곡. 네, 이 양반은 지금 전북 태인에서 은거 활동을 하면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며 작품도 지으며 이러고서는 이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 전북 태인으로 내려갔느냐? 원래 고향은 광주 사람인데요. 전라도 광주 말고 경기도 광주 사람인데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보고 벼슬을 그만두고 처가가 있는 네. 태인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은거 생활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시대가 조금 뒤로 흘러가지고서 송순이라는 양반이
이 송순이라는 양말은 이제 담양 출신인데요. 예, 전남 담양. 역시 또 호남이죠. 예. 그쪽에서 이제 또 그 문학 활동을 하면서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을 지어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창평, 유명한 정철. 그쵸? 예. 그 창평이 고향인데 그 양반이 이제 또 성산별곡 그 이후로 뭐 관동별곡이다, 삼위인곡이다, 송미인곡이다 이런 것들을 짓는데 일단 임금은혜에 감사한다는 자연예찬도 하면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계보가 만들어지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무리들을 호남 가단이다. 후대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호남 가단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진다. 강호가도의 노래가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작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밑에 아래쪽에 읽어보시고요. 예. 본문 연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가사는 말입니다.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지죠. 서사, 본사, 결사. 예. 근데 이제 그 본사의 내용이 얼마나 다양해지느냐에 따라서 본사 1, 본사 2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파트가 나뉘게 됩니다. 부분이. 예. 여기서는 이제 그 본사 1, 본사 2 정도로만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사예요. 네. 3단 구조, 기서결 구조, 그죠? 예. 서론, 본론, 결론 구조. 예. 그 구조에서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풍류 생활에 대한 긍지를 노래하네요. 봅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이랬습니다. 홍진, 여기서 홍진이라고 하는 말은 붉은 먼지라는 뜻인데요. 이 붉은 먼지라는 뜻 말고 네, 또 다른 뜻이 있느냐? 이게 이제 붉은 먼지 비유한, 붉은 먼지에 비유, 세상을 붉은 먼지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전문학에서 속세를 뜻하는 낱말이 상당히 많죠. 속세 또는 인간세계 이런 걸 뜻하는 말이 이 진짜 들어가는 먼지 진짜 들어가는 단어만 하더라도 지금 나온 홍진, 미진 작은 먼지, 속진 속된 먼지, 그 다음에 풍진 바람 먼지 또는 진짜 뒤에다 세자를 붙여서 진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속세를 뜻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종교적인 개념까지 끼어 들어가서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하계라고 얘기를 하죠. 상대적으로 상계는 이제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에서는, 유교에서는 이제 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 세상을 뜻하긴 하는데,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먼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 세간의 준말이죠. 그래서 그 인간 하게 되면 바로 월드의 뜻이 되는 거야. 네.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그 인간이 휴먼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뜻이죠. 세상을 이롭게 한다.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 자, 봅시다. 거기다 정리해놨어요. 미진, 속진, 풍진, 진세, 사바. 사바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인간, 인생세간의 준말. 하계. 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하고 불러 일단. 그래놓고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생애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현대에 생애라는 말을 쓰면 일생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 고전에서는요. 생활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맥이 제대로 맞춰져요. 네. 그러면 다시 보자.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고? 이랬습니다. 그럼 홍진에다가는 일단 부정적인 정서가 깔린 단어 그래서 세모 하나 쳐주시고요. 네, 홍진의 세모.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내가 옛사람들의 그 운치 있는 풍류 생활을 내가 따르고 있겠니? 못 따르고 있겠니? 두 번째 구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만미찰까 이랬습니다. 미찰까 하는 것은 미칠까 따를까 어디에 미치다. 인세인 크레이지가 아니고 어디에 미치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미치다. 이런 뜻이야. 네. 따라가다. 그런 뜻이죠. 내가 옛사람 풍류를 따라가겠니? 못 따라가겠니?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따라가겠니? 못 따라가겠니? 의도한 대답은요. 당연히 따르고도 남는다지. 그래서 서리법이 되는 거야. 자, 그 밑에 두 줄짜리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있죠. 그쵸? 네. 그 구절 맨 아래
아니라 구절 바로 밑에 있는 그 빈칸은요, 대체로 그 구절 전체에 대한 흐름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일단 빈칸 채우기 합시다. 첫째, 수사법, 서리법이 사용됐고요. 네, 그래요. 서리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풍류 생활에 대한 금지, 자부심, 요런 거죠. 풍류 생활에 대한, 자, 칠판 공간상 아래쪽에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다 쭉 이어서 쓰세요. 자부심, 네. 또는 금지,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풍류 생활에 대한 금지, 자부심. 풍류, 멋스러운 생활, 그래요. 세속을 떠나서 자연을 버타면서 사는 옛사람들의 그 풍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겠니? 못 따라가겠니? 그 다음, 따르고도 남는다는 의미죠. 예. 그 다음에 셋째 줄,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한 했습니다. 여기서 천지간 남자 몸. 천지간은 분명히 하늘과 땅 사이니까 이 세상이죠. 그쵸? 태어난 남자 몸으로서, 설명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 몸 옆에 이 골수해가지고 또 괄호가 쳐져 있네. 바로 위에 사용된 뭡니까? 홍진에 묻힌 분과 의미가 같죠. 네.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해주시고, 홍진에 묻힌 분, 결국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그 다음 날만하니 하건만한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날만하니, 즉 나만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풍류를 즐길 여유를 나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요. 풍류를 즐길 만한 나 정도의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풍류를 즐기는 사람은 몇 없다 이거지. 그 몇 없는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즉 나 정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근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살까? 이 좋은 걸. 그쵸?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첫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하건만한 했을 때, 그 하다라는 말, 우리 훈민정 어지에서 공부했잖아. 제 부대들 실업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해서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는 많다. 요 하다는 많다의 뜻이고. 그쵸? 예. 그 다음 아래아를 쓰는 하다는 저기 요 할 위자고 영어의 do. 그쵸? 많다.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장.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까? 자, 살림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주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세모 쳤던 거 하나 있었죠. 홍진, 바로 뭐예요? 속세를 뜻하는 말이었잖아. 요 살림을 자연을 뜻하는 말로 서로 대조 표시가 되는 거. 대조 표시를 해두셔야 되는데, 아이고 쪽수가 달라졌네. 그지? 어쨌든 쭉 이어가지고 대조 표시가 되는데, 거기 표시를 해놨어요. 아예. 거기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까? 밑에 바로 보면 단어 해설 있죠. 살림, 자연이다.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과 대조되는 뭐가 있어요? 홍진이 있다. 이거지. 그죠? 빈칸에다가 홍진 적어두시고. 네. 홍진. 살림과 반대말 홍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락,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는 것인가? 거기 모르는 것인가 옆에 빈칸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의 의미는 뭘까? 의미라기보다는 정서예요. 왜 모르는 것일까? 안타까움의 정서죠. 그쵸? 그래서 거기다 안타까움 하나 적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말할 것까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인가 됐고, 그다음 수간, 두어칸, 모옥, 초가집을. 자, 이 초가집이라는 단어도 이 고전에서 상당히 다양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예. 같은 뜻의. 예. 여기서는 일단 모옥 하는데, 이 모자가 물가에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그 물풀을 말하는 거예요. 띠풀이라고 하는데, 네. 띠풀 모자입니다. 근데 그걸 엮어가지고 이제 지붕을 얻는, 그러니까 운막 같은 거죠. 정글의 법칙에서 병만족장이 잘 짓는 그런 운막 같은 거야. 예. 근데 이 양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아니지. 겸손하게 표현한 거지. 예. 그리고 이 모옥을
실제로는 그 움막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물풀로 지어진 움막을 말하는데 보통은 초가집을 갖다 이야기할 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억한 초가집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초가집이라는 단어 같은 의미 초옥, 초려. 이 초려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어? 삼국지에서 들어봤죠. 유비가 자기 동생들 관우, 장비를 데리고 제갈공명 찾아갈 때 3번 찾아가잖아. 그래서 3번 초가집을 찾아갔다 해서 삼고초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초려라는 단어. 또 초당. 네. 요렇게 말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옥, 초려, 초당. 네. 그렇죠? 네. 그 벽계수 앞에 두고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우룰리에. 자, 소나무와 대나무 나왔습니다. 소나무, 대나무는 보통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자, 일단 지조절개 빈칸 채워주시고 우룰리에 울창한 속에. 네. 울자가 그게 답답할 울자예요. 진짜 그냥 답답하게 생겼죠. 글자. 한번 써볼까요? 답답하게 생겼습니다. 나무 목자 쓰고 민간머리 채우고 짠. 네. 답답할 울자. 선생님 저 우울해요 할 때 그 울자도 이거고요. 나무가 울창하다 할 때 울도 이겁니다. 울자. 네. 봐주세요. 그 다음 리자는 속 리자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할 때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리자입니다. 속 리자. 표자는 겉표자고 그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 그 우룰리한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자, 풍월주인에다가는 네모 한번 쳐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풍월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네.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홍진과 서로 반대되는 의미, 충돌되는 의미. 물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던 산림과는 통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네, 충돌이 아니라, 네, 같은 의미죠. 자연. 네. 자연을 즐기는 주인이 되었다. 풍자는 당연히 바람풍자고, 월자는 당연히 달월자죠, 그죠? 네. 그것도 이제 그 소식이 지은 적벽부에서 인용된 말인데 그 밑에 적벽부 원문을 쭉 일부지만 인용을 해줬어요. 네, 선생님이. 청풍이라는 말도 나오고 명월이라는 말도 나오고 거기서 이제 풍월이 나오는 거예요. 맑은 바람, 밝은 달.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풍월주인이라는 말, 그 인용부 아래쪽 보시면 안빈낙도의 삶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요. 안빈낙도의 삶. 네. 선생님은 별로 안빈낙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편안해. 말이 돼.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죠? 낙도, 도를 즐긴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왜? 아니, 뭐, 농사 짓고, 아니면 사냥하고, 아니면 전쟁터 나가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든가, 장사하든, 그 이외에 딴 게 없잖아. 그쵸? 다양하지도 않고, 그 시절에는, 그지? 예.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양반이면 뭐래? 벼슬 못하면 꽝이지. 그쵸? 아니면 땅이라도 많으면 그냥 놀고 먹는 삶으로 살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대책 없죠 뭐. 그쵸? 아,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양반 체면에 밭 깔고 농사 지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뭐해 그냥 놀고 먹는 거지. 큰일이죠. 그죠? 네. 어서 생겨나는 것도 없고 땅이 없으면 농경사회 기본 그 경제 기반은 바로 땅이거든요. 그죠? 네. 땅이 없으면 뭐 백수지 뭐. 그죠? 근데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야지. 겨우겨우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거죠. 네.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에라이 체념하고 사는 삶. 그게 아마 안빈낙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자, 풍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얘기했지만 그 옆에 산림 나왔죠? 그 옆에 다시 대조 표시 홍진 빈칸 채워주시고 그래요. 자연을 버타여 사는 주인이 되었구나. 네. 그리고 앞에 이지 천지간 남자 몸이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읽은 풍월주인 되어셔라까지 전체 몇 구절이에요? 4구절이죠? 그 4구절을 통째로 왼쪽으로 묶어서 아래쪽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느냐 하면은 천지간서부터 되어셔라까지. 자,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여기는 이제 만족감입니다. 정서가 만족감. 그럼 무엇에 대한 만족감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뭐예요? 자연에 묻혀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만족감이죠. 자연에 묻혀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쵸? 지극한 즐거움을 누림.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서사가 마무리가 되지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서사가 마무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첫 번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1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춘경애의 몰입이라고 할 수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봄 경치에 푹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봄 경치에 푹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그 옆에 소제목 옆에 잔뜩 빈칸을 만들어 놨네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본사 1 부분의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춘경의 사실적 묘사가 있고요. 네, 사실적 묘사. 저는 이제 공란상 아래로 쓰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옆으로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감각적. 특히 어느 감각적? 시각적, 청각적. 네, 요렇게요. 네. 그 다음에 사실적이다.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그래, 사실적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우리 고전 시가에서 자주 보이는 그 구성 방식인데, 작품의 앞부분에다가 배경, 경치를 서술하고, 뒷부분에 가서 뭐를 서술하는? 정서, 감정을 서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선경후정의 방식이 쓰여 있다. 요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같이 메모를 해두세요. 네. 소제목 옆에다가 말이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겨울이었었는데, 그죠?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그 다음 도화. 자, 도화는 뭐예요? 복숭아꽃이죠. 도화, 한자에다. 웬만하면 한글에다 하지 말고 한자에다 동그라미 하나 딱 쳐봅시다. 도화에만. 도화행화 한꺼번에 치지 마시고, 다 잘못 동그라미 치신 분들 있으면 지우시고 도화에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 다음 행화. 행화는 살구꽃을 말하는 겁니다. 살구 아시죠? 살구. 네. 그 살구꽃 행화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아 물론 한자에다가. 그 다음 석양리에 피어있고. 여긴 동그라미 아니야. 당했지. 동그라미 아닙니다. 네. 석양리는 그냥 넘어가고, 리자 또 나왔네. 속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자, 석양도 붉은색 이미지이긴 하지만 바로 위에 복숭아꽃, 살구꽃 옆에 빈칸 있죠? 거기다가 붉은색 적어주시고요. 네. 복숭아꽃, 살구꽃 옆에다가 붉은색. 사실 빨간 건 아니고요. 핑크빛입니다. 그 다음 녹양, 방초는, 자, 녹양과 방초 따로따로 역시 동그라미 해주시고, 녹양, 이거는 푸른 버드나무, 녹색, 녹자. 그 다음에 양자가 버드나무 양자예요. 버들양. 그 다음 방초 할 때 이 방자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도 같아. 이제 향제, 우리 그러잖아. 방향제. 그죠? 그 방입니다. 향기로울 방자. 그 다음에 초는 풀조차고. 자, 방초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새우 중에 푸르도다 했습니다. 새우에다가도 동그라미 쳐보십시다. 새우 동그라미. 네. 그럼 동그라미 친 거가 5개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역시 여기도 녹양과 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했는데, 풀도 푸른색이니까 이번에는 빈칸에다가 푸른색 적어주시고. 새우는 가랑비예요. 이 새우는 봄비를 뜻하는 겁니다. 봄에는 보통 가랑비가 내리거든요. 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푸르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세 구절을 갖다가 쫙 왼쪽으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했네요. 엊그제서부터 시작해서 푸르도다까지. 일단 수사법적으로 어떤 게 쓰였습니까? 백구법이 쓰였죠. 첫째, 백구법.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사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사실적이다라고 할 때 이 사자는요, 팩트의 의미의 사자가 아니에요. 팩트라는 의미로 쓸 때, 그 사건의 진실, 일의 진실할 때는 일사자를 쓰고, 여기서는
백길 사자, 복사하다 할 때 그 사자를 씁니다. 요렇게 쓰는 거. 서류 사본 할 때 있죠? 네, 그 사자를 써요. 팩트 할 때는 이 일사자를 쓰는 거고. 그래도 이게 아니야. 이 위에 거야. 사실적. 네. 물론 실자는 열매실자를 쓰죠. 이렇게. 네. 사실적. 리얼리즘 할 때 그 리얼이야. 리얼하게 그려놨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팩트를 제시했다. 이게 아니고. 네. 신문기사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써야 되지만, 이런 작품들은, 그림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실제와 똑같이, 복사하듯이 모방을 잘 해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어쨌든, 사실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여기다 써야 되겠다. 시각적이죠, 매우. 붉은색, 그 다음, 푸른색, 잔뜩. 그치? 예. 됐죠? 물론 여기서 시각적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시각적을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회화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회화적이다. 그림 그리듯이. 또는 서경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그 문제 선택지에 어떤 용어로 제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 시각적인 건 그림 보듯이 가는 것이니까 회화적. 또 배경을 갖다가 서술해 준 걸로만 서경적, 사실적. 물론 수사법상으로는 대구법. 그래요.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 그치요? 구조상으로 가는 거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 이 조물주가 칼로 마름질을 해낸 것이야? 아니면 붓으로 그려낸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자, 여기도 일단 수사법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쵸? 첫째, 수사법,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대구법. 네, 일단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대구법이지. 그 다음에 서리법도 있고요. 네. 봄을 맞이한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봄경치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마름질을 하고 그려낸 것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바로 조물주죠. 조물주의 신비한 솜씨에 감탄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신비한 솜씨에 감탄. 네. 이런 정도로 정리가 일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그 다음 나오네요. 조화신공. 조물주의 뛰어난 솜씨가 물마다 헌사랍다. 자, 여기서 물마다 했는데 물이 바로 뭐예요? 봄을 맞이한 사물. 근데요, 옆에 빈칸은 뭔데요? 자, 아까 앞에서 동그라미 친 게 있었죠. 5개. 도화, 행화, 그 다음에 녹양, 방초, 새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 괄호가 굉장히 조그만데 어떻게 쓰면 됩니까? 요렇게 하면 되죠. 우리 꼼수를 부려보자고. 앞에서 동그라미 친 거 5개. 되겠죠? 네. 동그라미 친 거 5개. 봄을 맞이한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굉장하구나.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은요,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봐봐라. 첫 느낌이 어떠니? 글쎄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아, 그러지 말고. 어떤 느낌이 와요? 좀 길잖아. 듣고 보니까 좀 기네요. 그렇게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그 작품 해제에서 공부했을 때 말입니다. 해제를 공부할 때 이게 사음보 연속체라고 했거든. 근데 상품곡 전체를 털어서, 상춘곡 전체를 털어서 통틀어서 이 구절은 유금보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일단 파격구야. 율격을 깼다 해서 파격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 밑에 있잖아. 수풀에 운한새난 춘기를 만내게워 소래마다 교태로다. 그 바로 밑에 빈칸 있죠? 거기에다가 파격구 써주고 몇 음보? 6음보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그럼 이게 어떻게 6음보가 되느냐? 끊어읽기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비금으로 끊어보세요. 거의 띄어쓰기 단위와 마찬가지인데 수풀에 끊고 비금 한번, 운한세난 다음에 비금, 춘기랄 다음에 비금, 만내개워 다음에 비금, 소리마다 다음에 비금, 교태로다 다음엔 두 줄로 비금. 네, 두 줄로 가면 이제 한 번 쉰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렇게 갑니다. 오호. 그래서 유금보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독특한 표현 기교 하나가 나타나네요. 뭐 감정이입이 사용됐다는 거죠. 즉 봄을 맞이한 화자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새소리마저도 어떻게 들리는 거야? 즐겁게 들리는 거야. 그 자기 감정을 새에다 투영을 한 거죠. 그런 거 갖다 뭐라 그래?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네. 그럼 어떤 감정인데? 봄을 맞이한 기쁨이지 뭐 딴 거 있어요. 봄을 맞이한 기쁨,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유금보가 사용된 파격구 밑에다가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밑에 이제 설명을 들어봅시다. 수풀의 운한새,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는 존재다. 춘기, 봄 기운을 온내 개워서 이기지 못해서 저렇게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구나. 그 다음 무라일체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라일체. 자, 무라일체라는 단어에다 네모 빵 쳐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어 중에 하나죠. 예, 무라일체언이 흥이야 달알소냐. 자, 그러면 그 위에 수풀에서부터 달알소냐까지 또 정리가 돼 있네. 이번에 여기 빈 공간이 조금 남았다. 여기다 쓰보자. 첫째, 일단 다를소냐 서리법. 다르지 않다는 소리죠. 서리법은 뻔히 아는 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요? 네. 서리법. 다르지 않다. 네. 그 다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자연과의 일체감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연과의 일체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자연과의 일체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한자 성어들이 있죠. 지금 나왔던 무라일체 있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주객일체도 있지요. 또 뭐가 있나요? 아마 처음 들어볼걸? 물심이려라는 게 있습니다. 물은 자연이고, 심, 나의 마음이고, 이려 한결같다, 하나 같다, 이런 얘기죠. 하나와 같다. 네. 일자 같을 여자. 네. 이래가지고 거기 빈칸에다가 이렇게 쭉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수풀에서부터 달알소냐까지. 무라일체언이 자연만해가 한 몸이니. 그래요. 저 물은 당연히 교태를 부리며 울고 있는 새, 자연물이고, 아는 작자죠. 자연물과 내가, 새와 내가 하나이니 흥이야 다르겠느냐 같다 이거지. 그리고 그 흥에 올라타서 흥에 따라 시비에 걸어보고, 이 시비는 쌀이나 물을 갖다 엮어서 만든 뭐예요? 그 문입니다. 쌀인문. 쌀인문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 가서 앉아보니, 네,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영하야. 소요 음영하야. 여기서 소요는 천천히 거닌다는 것, 음영은 나직하게 시를 읊는다는 것. 그러니까 시를 읊으면서 뱅야라 뱅야라 하면서 이제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소요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산에서의 나날이 적적한데, 자기 혼자라고 그랬잖아. 나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의 여유겠지. 가난하긴 하지만, 그치?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자연을 즐기는 사람 자기 혼자라며. 그치? 네. 산일이 적적한데, 산에서의 나날이 고요하고 무료한데, 한중진미를, 자, 여기서 한중진미도 네모 빵 쳐주시고요. 네. 한중진미를 한가로움 속에 느끼는 생활의 참맛을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로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아는 사람 없이 나 혼자로구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1, 그쵸? 예. 지금 뭐였냐면 춘경에 푹 빠져가지고서 즐거운 마음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요 본사 2가 되는데, 그 본사 2에서는 마시고 노는 겁니다. 예, 예, 그래요. 본사 2, 예, 해봅시다. 본사 2 들어갑니다. 예, 상춘 취락. 자, 상춘 하는 것이야 뭐 봄을 즐기는 것이고, 취락 하는 거, 마시고 노는 겁니다. 즐거움이죠.
네, 논다기보다도. 이봐, 이웃들아. 드디어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 즐기는 게 재미가 없었나봐요. 네.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가자꾸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어. 없어서 어떻게? 그 뒤에 보면 집에서 혼자 퍼마십니다.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거기 답청은요, 봄날 파랗게 난 풀을 밟고 돌아다니는 풍습인데 3월 30날이라고 그래요. 네, 청명 가까운 날, 들놀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욕기는 기수라고 하는 강에 목욕을 하고 온다. 가서 목욕을 하고 온다라는 고사에서 온 일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증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 봄이 되게 되면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든 사람들 해가지고선 몇 명 모여가지고서 이제 기수 가서 목욕하고 그 다음 바람이나 쐬고 시나 읊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다는 고사에서 온 겁니다. 욕기, 어쨌든 물놀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봄 되자마자 물에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 아마 풍토가 좀 달라서 그 당시 그 중국은 좀 따뜻했나 보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욕기란 내일 하세. 아 참, 그 앞에 말이죠.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바로 밑에 수사법을 정리를 했어야지. 자, 2줄짜리 화살표 옆에다 대꾸법 하나 적어주시고, 문장 성분 구조가 같다. 대꾸법. 네, 그 다음 아참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역시 또 대꾸법이네요. 여기도 자, 또 그 빈칸에다가 대꾸법 하나 적어주시고, 근데 요거는 그거 말고 또 적을 게 하나 더 있네. 그래서 아참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하는 것에다가는 동그라미 1번 대꾸법 적어주시고, 동그라미 2번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모습입니다.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모습. 네. 산나물이나 캐고 낚시질이나 하고 뭐 그거 해가지고서 뭐 얼마나 떼돈 벌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근데 거기 산나물을 캔다, 낚시질을 한다. 선생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자를 좀 아는 사람은 눈치를 챘을 거야. 뭐냐면 아참에 채산하고 했을 때 채자는 캘 채자고요. 동사 캐다. 그 다음에 산은 그냥 외산자지. 산을 캐? 말이 안 되잖아. 그 뒤에 산 뒤에 한 글자가 생략된 겁니다. 산채할 때 그 나물채자를 생략을 하는 거죠. 왜요? 만약에 그 산채까지 써놓으면 아참에 채산채하고 3, 5 해가지고 음절 숫자가 5개로 늘어나거든. 그럼 3, 4조의 기본 음수율이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설명 붙여놨어요. 채산하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면 산나물을 캐고 이렇게 되는데, 그 채산이라는 말은 채산채의 준말이다. 네, 채산채. 산채 비빔밥 하잖아. 나물채자야. 그 뒤에 있는 채자가 좀 다르죠. 앞에 손수가 붙어있는 것은 갤채자고, 위에 풀초 그 방이 붙어있는 것, 네, 그것은 이제 뭐고? 나물채자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채산채의 준말이다. 그리고 옆에 빈칸이 있네요. 왜 줄였을까요? 아, 이유를 제시하는 건 이렇게 치죠. 네. 왜냐하면 음수율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 음수율 고려. 되겠지? 나조해. 나조해 요거 해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발음이 꼭 나중에라고 하는 단어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함정을 많이 파놓으셨었어. 이 구절에다가 나조해에다 밑줄 긋고, 자, 밑줄 친 단어의 해석으로 잘못된 것은 여러 개 밑줄 쳐놓고서는 이제 고르는데, 나조해 옆에다가 나중에 써놓으면 발음이 비슷하니까 많이들 넘어가죠. 대꾸가 되려면 아침과 저녁이 나와요. 저녁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나중에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X표 딱 쳐놓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되고 저녁에. 네. 저녁에는 조수하세. 이것도 마찬가지야. 조자는 낚시질할 조자입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을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자식 표현으로, 한문식 표현으로. 그런데
낚시질할 조자는 좋다 이거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뭐야? 물수네? 물을 어떻게 낚아 올리니? 말이 안 되죠. 물 뒤에도 역시 한 글자가 생략된 겁니다. 물고기 하는 고기여자가 생략이 된 거죠. 역시 똑같이 음수율 고려 옆에 빈칸에다가 적어주시고, 네. 아참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그 다음 갓 괴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자, 갓 하는 것은 방금, 괴어 발효하여 익은 술을 갈건으로, 이 갈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칡배라고 했잖아. 칡동굴 잘게 찢어가지고선 그거를 배처럼, 즉 가로 세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제 그물처럼 짜가지고 두건을 만든 거란 말이야. 갈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걸러 먹는다 이런 얘기죠. 술을 원래 담그면, 자, 누룩하고 곡식하고 막 섞은 다음에 거기다 물 부어놓고 뜨뜻한 곳에 두잖아. 그럼 이제 그게 발효를 하면서 술이 되는데, 그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애초에 있었던 그 곡식 찌꺼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보통 찌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걸러 먹어야 돼. 학생들은 이제 술 마셔본 사람이 없겠지만, 술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을 입에다 탁 털어놨을 때 뭐가 질겅 씹히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아하거든. 그냥 말끔하게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참 별소리 다 한다 학생들 앞에서. 또 어떻게 문맥이 그런 걸,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술을 걸러 먹어야 되는데 그 찌개미가 걸리면 안 좋으니까 그 걸러 먹는 도구들이 있어요. 대나무로 짠, 길쭉하게 짠 용수라고 하는 대나무 바구니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채가 있잖아. 채, 걸러 먹는 채. 예. 그걸 가지고서 이제 걸러 먹는데, 당장 그런 도구들이 자기 곁에 없으니까 뭐해?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부어가지고서 이제 걸러 먹는다 이거야. 어우, 위생은 아주 그냥 뭐, 그죠? 아, 물 건너가는 거야. 아. 옛날 사람들 머리 잘 감았다 안 감았다? 어우, 끔찍하다. 그죠? 하여간에 그걸로 두건으로 걸러 먹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요. 그 갓 귀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참, 그 밑에도 두 줄짜리 화살표 뭔가 괄호를 만들어 놨죠? 네. 자, 1번. 일단 격식 같은 거 안 따지는 소탈한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술을 갈건으로 걸러 먹는 것을 갈건녹주 이러는 한자성어로 표현을 합니다. 갈건녹주. 굳이 한자를 써보면 이 칙갈자에다가 두건 건자 쓰고, 그 다음에 걸을 녹자를 쓰고, 네, 아, 요건 아니구나. 걸을 녹자를 쓰고 술을 걸러 먹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술주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네. 한자까지는 안 써도 돼요. 갈건녹주만이라도 적어 놓으세요. 네, 갈건녹주. 걸러 먹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자,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이건 어떻게 먹는 거냐면, 뭐부터 얘기를 할까?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몇 가지 꺾어와가지고 한 잔 마실 때마다 떡 분질러서 놓고, 또 한 잔 마실 때 떡 분질러 놓고, 그럼 이제 수북하게 쌓이겠지,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먹으면 이제 그거 그냥 정신 없는 거야. 그냥 마시고 놀고 먹고 하는 거야. 그냥 한 잔 한 잔 꺾어가면서, 마실 때마다 꺾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부수게 쌓여있는 거 어저께 몇 잔이나 먹었나 이렇게 먹자는 얘기입니다. 네. 굳이 술잔을 내가 지금 한 잔째 먹고 두 잔째 먹고 10잔째 먹고 이러고 세면서 먹자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 세는 건 때려치고 그냥 꺾어놓고 가면서 흥을 맞춰서 이제 술이나 마셔보자. 모든 거 다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다 뭐라고 쓸 것이냐? 도도한 취흥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도도한 취흥. 네, 도도한 취흥. 이렇게 적어보시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모든 거 다 잊어먹고 그냥 술이나 퍼마시자는 얘기죠. 그 다음 화풍이 건득 불어. 화풍은 봄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동풍이라고도 하고 쇳바람이라고도 하죠. 네, 물론 춘풍이라고도 하고요. 네, 건득 불어. 잠시 불어서 푸른 물을 건너오니 녹수를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자, 이 구절 무지무지 중요한 구절이에요.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별표 수십만 개. 별표 붙여놓고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놓으면 되죠. 별표 수십만 개.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일단 수사법상으로는 뭐예요?
백구법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청향, 맑은 풀향기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술잔에 녹아들고, 이런 얘기거든. 그 술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 그럼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붉은 꽃잎은, 지금 이 화자의 위치는 붉은 꽃이 피어있는 나무 아래쪽인가 봐요. 아니면 근처겠지. 근데 바람에 날려가지고서 옷 위로 꽃잎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살랑살랑 불어와가지고 지금 그 상황이거든. 그래서 결국 그래, 맑은 풀향기는 내 뱃속으로 들어가고 꽃잎은 내 옷으로 지니까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 무라일체의 경지가 되는 거죠. 무라일체의 경지 적어두시고, 하나가 더 있어. 사실은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것이 더 중요해. 세 번째 거, 뭐 때문에 적었느냐 하면은요, 별표를 했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복합감각적 심상 적어보세요. 선생님, 복합감각적 심상은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심상이 나타나게 되면 학생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떠올리는데, 공감각적 심상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전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감각적으로 표현해야 할 대상을 B라는 감각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공감각적 심상이거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감각은요, 일단 감각까지만 쓸게요. 네. 공감각은 감각의 전입니다. 수능 출제자들은 오히려 이 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공감각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아마도 이 공감각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일본을 거쳐서, 그 문학 이론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서 거의 다 들어왔는데, 신문학이니까 그때 아마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명칭을 잘못 붙여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것 같지는 않고, 네,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이 공이라는 게 붙으면 함께 뭐 이런 개념 아니야. 근데 개념 전혀 다르거든. 수능 출제자들은 오히려 이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념으로 표현하면 A의 B화라고 표현들을 보통 하죠. 즉 청각의 시각환희, 시각의 촉각환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건 바로 뭐냐면 A라고 보통 표현해야 할 대상을 B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꽃처럼 붉은 울음, 이래 봅시다. 울음 하게 되면 보통 청각적인 대상 아니야. 그렇죠? 네. 청각적으로 울음소리를 갖다가 인식을 하잖아.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뭘로 바꿔놨어요? 시각으로 바꿔놨잖아. 그치? 자, 공감각을 판단하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표현 대상은 무엇이냐? 꽃처럼 붉은 울음. 이건 다 수식어니까 울음이 표현 대상이죠. 그래, 울음에다 A 놓고 원관념 표현 대상. 근데 그 울음은 보통 무슨 감각적으로 표현해? 청각적으로.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놓은 것을 보면 꽃처럼 붓다 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감각으로 바꿔놨어요? 시각적으로 바꿔놨죠. 자, 요래서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읽은 복합감각은 그게 아니야. 자, 여기 한 줄 띄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필기할 겁니다. 복합감각은 뭐냐면 여러 감각적 심상의 공존이야. 정리하면 감각들의 공존이에요.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려. 여기 지금 공감각이라고 해서 공, 함께 뭐 이런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고, 오히려 함께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요거는 A다 또는 B다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된다고요. 지금 봐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랬잖아.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라고. 자, 여기 지금 청향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요거는 향기니까 뭐야? A로 해가지고서 후가 이래 봅시다. 낙홍은 뭐야 이거? 떨어지는 붉은 꽃잎. 또 다른 대상이네? 요거는 시각적인 대상이잖아. 근데 후각이 시각으로 바뀌었다거나 시각이 후각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존이지. 그럼 차이점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차이점은, 자, 이 공감각적 심상에서는 감각이 뭘로 바뀌든지 간에 애초에 표현 대상 자체는 하나입니다. 이 공감각은요, 표현 대상이 오직 하나라는 거. 그런데 복합감각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청향 따로 있고 낙홍 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건 표현 대상이 둘 이상이다. 요런 얘기지. 오예. 차이점 아시겠죠? 아, 알았다. 요거는 대상 자체는 한 개인데 그 대상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감각적 심상을 다른 걸로 바꿔버린 것. 이거는 그 대상 자체는 그대로 존재들을 하면서 또 그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으로 표현하던 그 감각적인 심상들이 또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근데 표현 대상이 여러 개니까 감각도 여러 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감각적 심상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정리를 해두세요. 참. 지금 강의 도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 갖다 필기를 다 하시려면 동영상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필기하는 게 좋죠. 예. 자, 일단 동영상 정지시켜 놓으시고 필기를 마무리를 지어보세요. 자, 필기 마무리 지으셨으면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그 다음 준중이. 이 준자가 술동이 준자예요. 준중이 비었거든. 술동이 속이 비었거든. 다 포함하셨어? 날다려 아뢰어라. 나에게 아뢰어라. 왜? 술 사오게 시켜야지. 소동 아해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서. 소동 어린아이. 아해 이것도 아이죠. 의미중복입니다. 이거. 소동과 아이는 의미중복. 네. 우리말은요. 다른 나라들 말과 특히 한자어와 같이 나란히 쓰여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육간대청 너른 마루. 대청이라는 말이 넓은 마루라는 뜻이거든요. 큰 마루. 근데 뒤에 너른 마루라고 또 붙여놔서 대청, 육간대청 너른 마루. 6칸이나 되는 넓은 마루.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잘 안 와 닿으세요? 그러면 쉽게 닿을 아이오. 동해바다.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지? 서해바다. 남해바다. 왜? 그 해자가 바다 해자 아니야. 그죠? 남쪽 바다 이러는 거랑 똑같아. 남해바다 하면은 그죠? 동해바다 마찬가지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지프만 하더라도 우리 JEEP 지프 그죠? 그것만 하더라도 자동차 아니야. 근데 항상 그 뒤에다 붙이잖아. 집차. 어색하게 들리세요? 아니죠. 드럼통. 그치? 어색하게 안 들리지, 그지? 예. 짧은 미니스커트. 긴 미니스커트 보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한 야구 해설자가 3개 국어를 붙이는 것도 봤어. 어떤 거? 라인 선줄을 따라가는 파울볼. 딱 이런 거. 라인 선줄. 전혀 어색하게 안 들리거든. 라인은 영어고, 선은 한자어고, 줄은 고유어야. 3개 국어를 붙였는데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상충곡 하다가 이게 뭔 일이냐? 자, 소동, 아해. 어쨌든 의미 중복입니다. 주가에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 대집고, 아이는 지가 먹을 술도 아니면서 술통 메고, 어떻게 주인이 들어라! 한번 드는 거지, 그지? 야. 미음 완보하야. 자, 미음 했습니다. 여기서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직하게 시를 읊조리는 것. 완보하는 천천히 건인다는 말이죠. 어라? 앞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었죠? 그래요. 소요음영이라는 단어. 그쵸? 예. 그래서 소요음영과 같은 뜻이라 옆에다 정리해놨어요. 미음 완보하야. 그래, 나름 이렇게 같은 표현인, 아니, 같은 의미인데도 다르게 쓰는 거. 표현의 다양성을 나름 기하고 있잖아. 그지? 예.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자, 2차 왔습니다. 2차. 시냇가. 1차는 집에서 먹고, 나무 밑에서. 2차는 지금 시냇가로 온 거예요. 혼자 앉아서, 역시 혼자야. 아무도 호응 안 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게 말이야. 명사, 밝은 모래, 깨끗한 물에 잔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청류 푸른 물을 굽어보니, 떠내려오는 게 도화로다?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네? 자, 옛날 선비들은요,
물가에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온 다음 바로 뭘 연상한다? 밑에 설명 붙어있는 무릉도원을 연상합니다. 무릉도원. 예.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래요. 이 속세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들 살고 있는 이상향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거기 밑에 설명 읽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나중에 동네 사람들 데리고 가보니까 못 찾겠더라 하는. 그런데 그 이상향을 찾아가게 된 동기가 바로 뭐야? 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붉은 꽃잎을 보고 이상하다. 저 위에 복숭아 나무가 없는데 왜 복숭아 꽃잎이지? 찾아 올라갔다가 발견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물가에 복숭아 꽃잎이 흩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또는 흘러내려오면 바로 야 이상향이 먼 곳이 아니구나. 바로 내가 사는 이 동네 바로 저 위쪽이 이상향이로구나 하고 생각들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인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잖아. 다시 한번 갑니다. 그 위서부터 청률하에서부터 청률을 굽어보니 떠오나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여기서 도화로다 복숭아 꽃이로다 했네. 그 옆에 빈칸 있네요. 또 채워야죠.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는 매개물이다. 이렇게 화자의 흥취를 고조시키는 매개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매가 바로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있어요. 매 아래아를 쓰는 매는 들. 매라고 하면 이건 산. 네. 송간 자 소나무 사이 세로에 가나다란 오솔길에 두견화를 붙이 들고 두견화 진달래꽃이네요. 자 진달래꽃 나오면 당연히 봄이겠죠? 그래요. 그 옆에 빈칸에다가 계절적 동그라미 1번 계절적 배경 이렇게 써주시고 당연히 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이 있다는 것은 뭐야? 2번도 있다는 얘기죠. 2번에다가 뭐를 적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좀 비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건 사실적인 묘사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네? 사실적이 아니라고요? 여태 사실적이라면서요. 사실적이긴 해. 다른 부분들은. 근데 이 부분만큼은 사실적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태학적으로 말이 안 돼. 왜? 진달래는 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거든. 즉 나뭇잎이 파란 나뭇잎이 나오기도 전에 꽃부터 피는 거란 말이야. 나뭇가지에 빨간 꽃부터 달린다고. 진달래꽃, 산수유꽃, 개나리꽃 이런 것들이 먼저 핀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복숭아 꽃잎이니 아니 복숭아 꽃이니 살구꽃이니 이런 거 피어난단 말이지.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2차 물가에서 복숭아 꽃잎 떠내려오는 걸 봤다며. 그렇죠. 그럼 산에도 이미 뭐예요? 복숭아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 지경인데 뭐? 진달래꽃을? 이건 말이 안 되지. 진달래꽃은 이미 그 이전부터 떨어져 없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쭉꽃이면 또 모르겠다. 근데 철쭉꽃하고 진달래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진달래꽃은 이렇게 두견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쭉꽃은요 한자로 척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이 있어요 이미. 그렇다고 시골살이 하는 이 양반이 철쭉꽃하고 진달래하고 구별을 못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관념적 풍경묘사예요.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들어가 있는 관념으로 들어가 있는 풍경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적어버린 거지. 관념적 풍경묘사다. 구체적 이긴 한데 사실적이지 않다 이거지. not 사실적이야. not 사실적. 이건 사실적일 수가 없어. 자 어찌됐든 관념적 풍경묘사 하나 적어주시고 네. 하나 빠졌다. 그 위에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했을 때 무릉에다가 네모 쳐주시고요. 네. 무릉에다 네모. 갑니다. 그 다음 그래서 두견화를 붙이 들고 어디로 갔어? 봉두에 끝이 산봉우리로 올라갔네. 그럼 애는 지가 먹을 술도 아닌데 수통 메고 산봉우리까지 따라 올라간 거야. 와, 씨. 3차 왔습니다. 3차 산봉우리. 네.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산봉우리 위에. 이번에는 공간적 배경이죠.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어요. 산봉우리 위에 올라왔습니다.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말락이 곳곳이 벌어있네. 천촌 말락, 수많은 촌락이 곳곳이 벌어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보통 우리 한자 공부할 때 말이죠. 앞에 천자가 있고 여기 사이에 뭐, 그 다음에 만자가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랬을 때는 말이죠. 이 천과 만자가 두 개가 합쳐져서 수많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천촌말락 하니까 수많은 촌락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해석 순서는 1, 2, 3, 4가 아니라 1, 3, 2, 4가 되는 거지. 1, 3, 2, 4 수많은 촌락. 이런 게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뭐랄까 기행문적인 표현에 산동네 돌아다닐 때 천암만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천암만학이니까 뭐야? 여기 만자가 들어가고 여기 학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만학이죠. 만자는 바로 뭐냐면 천암 천암 천암만학. 암자는 바위 암자죠. 그리고 학자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천촌말락.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수많은 촌락이 여기저기 쫙 펼쳐져 있네. 그다음 또 마지막 장이네요. 연하일휘난. 자, 연하일휘에다 네모 쳐주시고. 이것도 대유법적인 표현들입니다. 연자는 안개고요. 하자는 노을, 저녁 노을. 그 다음에 일휘하는 건 빛나는 햇살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들이에요. 그래서 연하일휘, 안개, 노을, 빛나는 햇살. 옆에다가 빈칸 만들어놨죠. 아름다운 자연 적어주시고 금수, 수놓은 비단을 쫙 펼친 듯. 자, 연하일휘 네모 쳤어요. 네. 지금 네모 친 것끼리는 거의 그 부분의 핵심어들입니다. 예.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던 들판이 봄빛도 유여 넘쳐나는구나. 유여 거꾸로 해봐. 여유. 그치? 나만 온다 이거지. 그 다음 마지막 결사 왔습니다. 네. 결사. 안빈낙도. 진짜 안빈낙도 자주 나온다. 그치? 근데 이 사람 말이야. 안빈낙도? 말은 안빈낙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엔 이거 안빈 아닙니다. 안빈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지금 술집에 술 사오라고 하인 시켰었죠. 진짜 가난한 집은 하인도 못 둬. 지네들 먹고 살기 바쁜데. 하인 먹을 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여유는 있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이에요? 봄. 봄이면 그것도 이제 막 봄이 돼가지고 꽃 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면 이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걸? 보릿고개라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겨우내 가을에 추수했던 거 다 까먹고 이제 먹을 게 거의 없어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초근목피, 즉 풀뿌리나 캐먹고 나무 껍질이나 뺏겨먹고 이렇게 살던 게 그 당시 서민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밥은 기본으로 먹지 벌써 술 먹을 여러분들 술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곡식으로 만들어요. 주 원료가 곡식이에요. 밥해 먹을 곡식 없는데 술해 먹을 곡식 있겠어? 없지. 당연히 술도 못 먹는 거야. 밥은 밥 먹을 곡식이 없는데. 그쵸? 에. 효율성도 안 좋고. 에. 밥은 그냥 바로 끓여서 먹으면 되지만 술은 익을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 짓을 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상대적인 가난이든지. 자, 누구는 벼슬 높이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네? 근데 나는 벼슬 안 하니까 그래 뭐 이걸로 만족해야지 뭐 하면서 살고 있는. 이게 어떻게 안 빈이냐. 이거 빈은 아닙니다. 이거 사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선생님 생각에 빈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체념적 정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다 안 되니까 에이씨 내 팔자 이렇지 뭐. 그리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거. 그게 안빈낙도거든. 선생님 생각으로는. 예.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는 청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물론 그 뒤에 얘기 보면 그래요. 청렴의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글쎄 보릿고개 술 담가먹고 술 사먹는다 이거는 아닌데. 공명도 날 끼우고 자 들어갑니다. 어쨌든 결사 공명도 날 끼우고 공명에다 세모 쳐주시고요. 부기도 날 끼우니 부기에다가도 세모 쳐주시고 일단 수사법상으로는 그래요. 역시 나왔던 대구법. 대구법이라고 읽지 마세요. 대구법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객전도의 표현이죠. 주객전도의 표현은 뭐냐? 공명과 부기, 내가 그 녀석들을 꺼리는 게 아니라 그 녀석들이 나를 꺼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주객과 공명은 무슨 감정이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쵸? 예, 의인화시킨 거지. 주객이 전도된 거야. 내가 그 녀석들을 피하고 있는 거지. 그 녀석들이 나를 피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녀석들이 나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써놨죠.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위에 청풍명월 외에 자 청풍명월 동그라미 길쭉하게 적어주시고 해주시고 왜냐면 자연 자 그럼 바로 위에 있던 공명이나 부기와 상대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그 옆에 대조 표시 하나 붙어있고 괄호가 있네. 거기다가는 공명 부기 써주셔야죠.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없다 이거지. 물론 서리법. 네. 단표누항에 흩은 해음 아니하네. 단표누항 단자는요 여기서 주먹밥 단자입니다. 표자는 표주박 표자예요. 이게 공자의 수제자 안회라는 양반과 관련된 고사인데 예. 주먹밥 한 개, 표주박에 담긴 물, 그리고 누추한 집 그걸 가지고 이제 안회는 생활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고치지 않고 즐거워하니 어질도다 회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안회를 갖다 칭찬을 했다는 그 고사에서 나온 겁니다. 누가? 공자께서 단표누항 거친 음식과 생활 이렇게 뜻을 적어놨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궁핍한 삶 옆에 빈칸에다가 청빈한 삶 네. 맑은 것도 너무 맑으면 푸른 빛이 돌 때 그래서 청빈이야. 청빈한 삶 이랬습니다. 단표누항에 흩어진 해음 아니하네. 번잡한 생각 아니하네. 이 번잡한 생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나왔던 공명과 부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여기 생각 옆에 공명, 부기 하나 더 적어주시고 자 드디어 마지막 구절까지 왔습니다.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했네요. 자 아모타 물론 감탄사죠. 아모타는 백년 행락이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해가지고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남들 보릿고개 겪으면서 먹을 거 없다고 심하면 굶어 죽기도 하는 마당에 이 사람은 술이나 마시고 행여라 행여라 하고서 놀러 다니고 있으니 이만하면 족하지 뭐 그지. 그 정도만 돼도 여유겠네 정말로. 그죠? 자 빈칸에다가는 뭐라고 적느냐. 우리 작품 해제할 때 공부했던 거 잠시 적어봅시다. 바로 시조의 종장과 형식이 같다는 거 같음 하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가사와 시조는 서로 상보적 관계라는 거죠. 네. 시조가 있음으로 해서 가사가 또 존재할 수 있었고 시조를 뻥튀기 해놓은 거니까 그 형식 자체를 네, 길게 늘여놓은 거거든. 그 다음 또 가사가 있음으로 해서 시조의 내용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학자들은 상보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압축적이고 간단하게 서술할 때는 시조로, 그리고 느려서, 정서도 좀 디테일하게, 자기가 묘사하고 싶은 것도 디테일하게, 그럼 이제 가사로,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창작들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결사 부분까지 해서, 예, 좀 길지만, 사실 가사로 따지면 이건 긴 것도 아니에요. 짧은 축에 속합니다. 무지 긴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기회 봐가지고 제가 쭉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오늘 강좌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어떤 참고서보다도 설명이 좀 자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예,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